오늘은 이제 지난주 치러진 국가식 행정학,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험지를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바로 뭡니까? 잘 봤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본 다음에는 어때요? 또 의외로 시원섭섭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시험을 치르고 보면요, 시험 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날 뭘 떠나요?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여행을 떠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행정학만 놓고 보면 시험을 보고 홀가분하게 어디를 떠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니나 그렇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도 하는데요. 이번 시험은 객관적으로는 쉬운 편이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먼저 시험을 보고 행정학이 히읗이다 보니까 맨 막판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과목이 선택 과목이 행정학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온 거예요. 혹시 뭐 요즘 어리신 친구들 중에서 수학이라든가 과학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처참한 결과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학,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 행정학은 난이도는 이제 여러분들 지겹게 들었죠. 쉬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희한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뭐 정보를 접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1번부터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자, 1번입니다. 이제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정책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것 첫 번째, 트라이앵글, 하위 삼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세 명이서 똘똘 뭉친 거예요. 누구랑? 국회의원이랑, 그다음에 공무원이랑, 그다음에 어때요? 나름대로의 이익 집단이 똘똘 뭉치는 집단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심해.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게 PC, 정책 공동체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 뒤로 뭐가 나옵니까? 이슈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있고 남들이 끼워들 수 없는 상태. 이슈 네트워크는 어때요? 조금 더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가될 수 있는 상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까지 참여한다, 포함한다. 이쪽이라면 아니겠지만 여기까지를 정책 네트워크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분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2번에 보시면 PC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개방성이 낮다. 이리 가면 갈수록 뭐가 높아진다고요? 개방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PC와 이슈 네트워크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하지만 객관식 행정학은 대부분이 말을 바꾸는 경우에서 답이 나옵니다. 숫자를 바꾸거나 대통령을 총리로 바꾸거나 아니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바꾸는 거에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점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 문제는 어때요?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헷갈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유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해클로. 그래서 보통 헤이라고 외웁니다. 헤이. 그렇죠? 해클로 이슈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번에 보시면 하위 정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런 트라이앵글. 철의 삼각 생각하신다면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책임운영기관이죠. 우리가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얘들은 뭐가 가능하다? 독자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관들인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뭘 시키는 게 좋아요? 민영화를 시키는 게 좋아. 민영화를 시키고 싶은데 뭐가 너무 높은 거예요? 공공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못 시키는 거예요? 민영화를 못 시켜. 대신 뭐는 좀 필요해? 변화라든가 열심히 하려는 개혁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는 거예요? 기관장을 임명해가지고 너한테 자율권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책임성을 높여주는 게 책임운영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자율성, 재량권을 주고 대신 책임진다. 자율성과 책임성은 함께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항상 주의할 거 있죠? 총리령으로 정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부령으로 정한다. 우리 뭐 사회에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죠? 명령도 다시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각부 장관의 부령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거, 총정원 한도는 누구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죠? 맞습니까?
쉽게 하면 공무원의 최고짱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고 정원은 부령이나 총리령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당연히 자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죠? 주의하실 거, 책임 운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이 좀 문제가 되는 게요. 기관장의 근무 기간이라고 되는데 문제는 이 기관장 앞에 뭔 말이 없어요? 책임 운영 기관이란 말이 없지요. 그렇죠? 책임 운영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했다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기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관장에는 별놈의 기관장이 다 포함될 수 있겠지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왜? 계속 책임운영기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 해놓고 4번은 뭐예요? 배고파서 빼먹었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틀리신 분들은 뭐를 걸기도 해요?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틀려도 뭘 걸겠어요? 시비를 걸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4번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책임운영기관장에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2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2번을 틀렸다고 한다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문제는 국가직에서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방자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사실 이제 한 문제는 과연 이게 지방자치의 문제인지 애매합니다. 뭐 이미 느꼈을 거지만 선생님도 그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얼어 죽을 지방행정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자, 주민참여의 수단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떠오르죠? 서울시장이었던 분 무상급식 한다고 투표했다가 어둠의 길로 가신 분 떠오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19세 이상의 주민은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을 위법, 공익을 해친다, 부당, 위법 부당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은 지자체의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할 수 없어요. 왜? 비례대표 의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뽑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이렉트로 뽑은 사람은 아니고 당의 1번, 2번, 3번을 뽑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란 말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역구, 뭐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소환할 권리를 갖습니다. 중요하겠죠? 4번에 보시면, 근데 4번 보세요. 이것도 보면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읽어보시면요.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거나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국방부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4번 아마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겁니다. 1번, 2번, 3번 난이도 하를 향해 달려갑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카무라와 아주 작은 스모로드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들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고, 지, 협, 재, 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는 살짝 함정이 숨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다. 이걸 보고 깔끔하게 뭘 쓰는 거예요? 협상가형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시험 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설마 이렇게 해놓고 2번 협상형을 쓰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자,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거죠. 목표를 위한 협상이 아니잖아요. 협상은 목표를 협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목표를 협상하는 게 뭐만 협상하는 거예요? 수단만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협상형보다는 조금 더 윗단계에 있는 그렇죠? 답을 쉽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4번에 보시면 정책 집행자가 목표를 정하는 형태니까 관료적 기업가형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4번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끼리 흔히 쓰는 말로 낚인 분들이 도처에서 많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공익입니다. 자, 우리 공익하게 되면 이제 좀 유형이 좀 새롭긴 합니다. 공익을 물어봤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1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 없어요. 그렇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요. 봉사자라고는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근데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공무원 현장은 당연히 공무원이 뭐를 행사해야 된다?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이제 바꿔놨지요. 신공공 서비스는 뭐를 추구해야 된다?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요. 끝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뭘 해놨어요? 갑자기 부산물이 나왔죠? 그렇죠? 3번 잘못됐고요. 실체설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익을 얘기할 때 흔히들 실체설이 있고 무슨 설이 있어요? 과정설이 있죠. 과정설은 뭐예요? 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오토매틱으로 뭐가 형성된다? 공익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과정설이고요. 실체설은 공익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 과정설이고요. 실체설은 공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실체설이에요. 근데 보시면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이건 뭐예요? 실체설이 아니고 자연히 과정 속에서 공익이라는 게 추구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실체설이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과정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국가 공무원도 봐줘야 됩니까? 한 번씩 심심하시면 그 책에 보면 다 어때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헌법 1조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7급 안 보니까 헌법 몰라도 돼요? 그래도 어때요? 헌법 1조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법 1조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에서 공기업, 정부부처 형태입니다. 정부부처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란 얘기예요? 공무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부처 형태란 얘기는 공무원이란 얘기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1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이름이 뭐지요? 코레일이지요? 코레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공무원이었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철도청이었죠. 철도청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제 연식이 많이 드신 분들, 그렇죠? 이제 철도청이 뭔 말인지 모르고 코레일이 떠오르거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젊은 분들. 표정 보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나는 몰라. 그렇죠?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공기업이 아니겠죠? 정부 부처형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2번에 보면 한국소비자원 당연히 아니고요. 위탁집행형이지요. 우리 쌤이 지난번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들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밑줄 그으라고 했던 것들이 있지요. 그렇죠? 이게 떠오르면 정상인이고 안 떠오르면 정상인이 아니지요. 한국연구재단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도 있죠. 마사회, 조폐공사 이런 것들 몇 개 나온다고 했죠. 나오는 것들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이상하고요. 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3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약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3번도 정부 부처 형태의 뭐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공기업은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답을 쓸 때는 3번을 쓰는 게 쉬웠겠습니다만 사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나 행정학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면 답을 못 썼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뭐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얘기는 아마 답 없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으로 주어집니다. 잘못된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3번이라고 썼어야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그렇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앨리슨 모형입니다. 자,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었던 게 어느 시대였어요? 한참 미국이 시끄러울 때였죠. 미국이 어느 아저씨 때? 케네디 아저씨 때, 그렇죠? 케네디 오빠 때 무슨 일이 보였어요? 쿠바 아저씨들이 뭘 만들었어요? 미사일 기지 만들고 막 난리를 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고 연구했던 게 앨리슨 모형입니다. 1 모형이 무슨 모형? 합리 모형에 가깝다. 2 모형은 회사 모형 또는 조직 과정 모형이고요. 3 모형이 관료 정치 모형이다.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문제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옳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행위자에서는 어떤다? 합리적 행위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걸 경계하고 뭐 말은 겁나 길게 써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1번은 어때요? 1번에 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국가도 합리적 결정자. 국가는 어때요? 개인의 이익을 고려해요?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고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쉽게 얘기하면 나도 돈 되는 거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도 돈 벌 수 있는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조직과정 모형에서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말 있죠.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SOP를 의존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 만든 게 뭐예요? SOP지요. 2번도 말이 안 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관료정치 모형이란 것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만들고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이런 거예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3번도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지만 4번에 보시면 어때요? 외교 안보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방금 앨리스 모형은 어때요? 세 가지 모형을 다 고려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되지 않는 말이다.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앨리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답은 맞았지만 헷갈리고 있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정부 규제입니다. 쌤이 이거 좀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요. 여러분들 좀 양해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가 있다. 쌤이 이름은 포지티브지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얘기했죠. 이름은 네거티브지만 오히려 긍정적이다. 네거티브가 자율적이다. 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영어를 못해서 헷갈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뭐한다? 헷갈린다고 얘기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포지티브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네거티브가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줍니다. 틀렸죠? 환경규제, 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규제의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뭐예요? 환경규제, 그 다음에 재해규제. 얘도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얘도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규제가 뭐라겠어요? 의사들 규제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협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협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단 규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수단 규제는 선빵,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후 규제는 다른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편집상에 오류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밀렸지? 자, 가끔 잘못 누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9번 넘어갑니다.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평가 1번부터 넘어갑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자체장은 자체 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 선지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럼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은 국무총리는 2개 이상의 현안 시책, 뭐 혁신 관리 이것들을 실시하고 공개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설명이에요. 세 번째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이런 것들은 다 업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4번에 보시면 쌤이 위원수 얘기할 때 될 수 있으면 짝수로 간다 그랬어요? 홀수로 간다 그랬어요? 홀수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2명이고 당연히 그 뭐예요? 14가 뭐예요? 15인 이내로 원칙으로 한다. 숫자 바꾸는 거 주의해야 된다. 쌤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답이 다 맞는 것 같으면 뭐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숫자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10번 넘어갑니다. 선생님도 행정학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나 봤지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도 문제를 풀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맞아요? 이 학생 맞은 학생 별로 없나? 자, 1번 맞습니다. 자, 보시면 지방선거를 하겠다고 그 법률을 만든 게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6.25 전이에요. 1949년인가 8년인가 이때입니다. 그렇죠? 8년은 아닐 것 같네. 9년쯤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도중에 무슨 짓을 했어요? 전쟁 도중에 시의회 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렇죠? 한국사 잘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지방선거 시정이 있습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게 1952년 근처에 지방선거를 실시한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입니다. 이제 2번부터 이제 틀린 걸 이제 각계격파를 깨야 되겠죠. 2번에 보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노태우 정부 때까지 지방선거 실시되지 않았다고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 때 지방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태우 앞이 누구예요? 전투왕이 되겠죠. 그렇죠? 전두환 때까지 시시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노태우 때는 시시가 되었고요.
세 번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선거라고 불러요? 동시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죠. 동시지방선거는 김대중 때 처음 시작됐다. 김대중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앞에 계셨던 분. 아니 이게 아닌데, 그렇죠? 확실히 이분이 있죠, 그렇죠? 영삼님,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지방선거 때 공천제가 지방의원까지 확대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 공천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가 아니고 누구예요? 교육감, 그렇죠? 그래서 교육감에 관한 얘기니까 기초지방의회 의원이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지방의회 의원은 공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2명까지도 다 자기 정당 뽑으려고 1-가 1-나 이런 짓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천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번은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항상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11번이래요. 그렇죠? 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돈을 밝힌다. 경제적 인간관. 다른 말로 합리적 인간관. 답은 1번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돈을 위해 움직이는 분들이 왜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은 합리적인 인간관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합리적인 인간관은 아닌데 다른 인간관을 실현하고 싶을 때 특히 자아실현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중에서 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어때요?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근평입니다. 집중화가 있고 관대화가 있죠. 집중화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전화 오게 되면 자, 고객님 정말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자, 매우 만족 10점부터 매우 불만족 1점까지 꼭 주셔야 돼요. 그거 얘기하지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귀찮으니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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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렇게 한 사람 있죠. 또 제 동생은 좀 또라이같이 10점은 주기 싫으니까 어때요? 다 보통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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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해버리죠. 한 군데에 점수가 집중됩니다. 집중화가 되겠죠. 관대화는 뭐예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나는 관대하다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점수를 다 잘 줘요. 그렇죠? 이게 관대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막 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뭘 하는 거예요? 너 10점은 몇 명까지만 줘야 돼? 반드시 하점도 몇 명까지 줘야 돼? 뭘 해버리는 거예요? 다 쪼개버리는 거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강제 배분법이 되겠죠. 맞습니까? 답 4번입니다. 중요사건 기록법은 뭐예요? 내내 잘하던 인간이 어제 사고 쳤어요. 그리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근평을 하는 거죠. 그럼 점수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지같이 주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중요사건을 기록하겠죠. 맞습니까? 뭐 역시 12번도 어때요? 거의 쉬운 문제였습니다. 가끔 어떤 학생들이 국어하고 한국사하고 영어를 너무 오래 보느라고 행정학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0번까지만 풀고 11번부터는 찍었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타깝지요? 11번부터 쉬웠는데.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어때요? 시간 배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이 1번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10분, 12분은 남아 있어야 돼요. 행정학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배분 꼭 잘해주셔야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관한 얘기죠. 공공재원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실은 대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세금 내고 있는 건데 대부분 공원은 뭐라고 생각해요? 공짜라고 생각하지요. 공짜니까 써야지. 하지만 알고 보면 공짜는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뜯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 지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지 거 아니니까 아껴 쓰지 않아요. 그렇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최적 수준을 지향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익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돈 내라고 하는 거지요. 뭐 분담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어느 지역에 집을 하나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최근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그 지역에 집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때요? 행정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뭔 말인지는 알지만 내고 싶어요? 내고 싶지 않아요? 다 산 다음에 내고 싶어요. 그렇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국공채는 SOC 사업이라든가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이 3번은 말이 안 되는 게요. 후 세대가 비용을 분담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내고 다음 세대도 내고 이런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높아지겠지요. 자, 선생님 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서울에서 제주까지
지하로 직행 철도를 뚫어버린다고 치겠습니다. 그렇죠? 공사 언제 끝날까요? 글쎄요. 어림잡아도 한 2040년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언제 투입해요? 지금 투입하지요. 근데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은 못 탈 수도 있겠지요. 20몇 년 뒤면. 그렇죠? 선생님이 왜 젊어요? 자, 20 몇 년 뒤니까 못 탈 수도 있단 말이야. 돈은 내가 내는데 이익은 누가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세대 간의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때요?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어때요? 당연히 맞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빚을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혜택을 볼 거니까 너희들이 이익을 볼 거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갚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형평성이 훼손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쌤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슬플 때가 있어요. 4번에 보면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왜? 내가 냈으니까요. 국가의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국가의 주인이지요. 그렇죠? 내년에는 뭐가 되겠어요? 국가의 하인이 되겠지요. 하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의 하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하인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 하인이 되면 안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위원회지요. 자, 위원회에 관한 설명. 위원회는 혼자 결정해요? 여러 명이 결정해요? 여러 명이 결정하죠. 그럼 여러 명이 결정하니까 책임도 여러 명이 지겠지요.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가 좋아요, 나빠요? 좀 어렵겠지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책임을 공유하고 분산한다. 1번 맞겠습니다. 2번 복수인 여러 명으로 조직된 합의형 조직이다. 이 말도 맞겠네요. 세 번째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우리가 위원회 얘기할 때 자문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가 있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자문위원회는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자문위원회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 힘이 없다 그랬지요. 다만 명함에 뭐만 쓸 뿐이다. 한 줄만 쓸 뿐이다. 그렇죠? 그냥 얘들은 뭐예요? 그냥 명함 한 줄이에요.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행정위원회는 몇 개 없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행정위원회들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뭐 방통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 어때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자문위가 아니고 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번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안에 있다? 인사혁신처 안에 있습니다. 혁신처 안에 있지만 독립적이에요? 비독립적이에요? 그렇죠. 독립적이죠. 혁신처장이 뭘 요구할 수 없다? 제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3번 이상한 말 고를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특성론에 대한 비판. 특성론은 뭐예요? 리더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특성론이 되겠죠. 리더의 자질이 특성이나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 그렇죠? 특성론이 보편적인 자질이 있다는 거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인 자질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케바케,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행태이론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행태잖아요. 어떤 행동을 추구하는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론은 뭐가 되겠어요? 상황마다 리더는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상황론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보면 번세, 리더십 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 자, 리더십에는 보면 거래적 리더십이 있고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있지요.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주고 받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뭘 해줘.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럼 변혁적 리더십은 뭘 갖춰야 돼요? 카리스마도 갖춰야 되고. 이해됩니까? 그렇죠? 남과는 다르게 어때요? 남이 안 보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인데 문제는 변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자질이 바로 뭐예요? 네 글자. 카리스마지요.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본 베이스로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중첩되는 설명이라고 하면 그 말 안 되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기이론 하면 떠오를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맞습니까? 생안사존자의 메슬로우. 그렇죠? 이거를 다시 세 단계로 압축한, 그렇죠? 맞습니까? 엘더퍼, ERG. 그렇죠? 이것들 떠오르고요. 그렇죠? 허츠버그는 뭐예요? 불만의 반대는 만족이다. OX.
아니다고요. 불만만 해소된 거다. 만족 요인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4번에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4번이 잘못된 거 보이죠? 수단성은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아니고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그렇죠? 주관적인 기대치가 되겠죠. 4번은 선호의 강도를 썼으니까 잘못된 설명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 쉽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부름의 기대 이론 꼭 3가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선생님도 많이 웃었는데요. 자, 먼저 답부터 먼저 봅니다. 시간 선택제 근무는 근무 시간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거다. 시간 선택제라고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이 주에 40시간인데 이게 무슨 시간 선택제예요? 그렇죠? 15시간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시간보다 길거나 짧다고 안 되고 한 20시간보다 짧거나 길거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인데요. 1번 유연근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연성 있게 나 집에서 일할래. 집에서 해. 나는 이상하게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럼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해. 저는 이상하게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좋던데요. 혼자 해. 이게 유연성입니다. 가능할까요? 자, 근무하신 다음에 선생님하고 얘기해 볼게요. 자, 저는 새벽에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해본 다음에 꼭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얘기 좀 해보게. 3번째, 탄력 근무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키되, 그러니까 8시간, 9시간을 지키는데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저는 주말에 할래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원격 근무제는 직장이 아닌 별다방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 갖고 일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정말 궁금해. 원칙적으로 내용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정말 선생님 정말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본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농담을 몇 번 얘기했죠? 자, 우리 친구들끼리 가장 친해지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상황도 주어지지 않고 너희들끼리 밥해 먹고, 그렇죠? 이야기해보고 허심탄회 얘기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사기업에선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투자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도 뭐 얘기 들었겠지만 대기업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돈을 되게 많이 밀어줘요. 그래, 뭐 숙소 잡아줄게. 뭐가 필요한데 또 차?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가기관에서는 어때요? 이거 투자하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 장관의 평균 임기가 어때요? 1년 6개월을 안 넘어요. 근데 이런 거에 열심히 투자하면 효과가 몇 년 뒤에 나타나요? 5년, 10년, 15년 뒤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돈은 다 투자했는데 그에 대한 칭찬 지가 받아요? 남이 받아요? 남이 받아요. 그런 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 그럼 1박 2일 뭐 러닝맨 또 뭐 있어요? 무한도전 뭐라고 있습니까? 센서티브 트레이닝. 그렇죠? 감수성 훈련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롤플레이부터 뭐 2번, 3번은 별로지만 직무순환은 뭐예요? 적응 못하니까 바꾸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이것들은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문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난이도 최하를 어때요? 그냥 깔끔하게 찍어주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11번부터 뭐가 많았어요? 난이도 최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꼭 제발 시간 배분 잘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자, 품목별 예산이란 건 뭐예요? 리스트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뷰젯 시스템.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라겠습니까? 어디에 어떤 돈을 썼는지 검사하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뭐를 지향한다? 통제를 지향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 돈 어디다 썼어? 처음에 이거 쓰기로 했잖아. 영수증 줘봐. 커피값. 녹차값. 그다음에 어때요? 단무지. 계산하고 어때요? 관리하기가 매우 좋은 시스템이 바로 이 품목별 예산제도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케네디 맥나마라 나왔죠? 맥나마라가 무슨 장관이었어요? 그것까지는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국방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오랫동안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단기적인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뭔가를 좀 계획을 해보자라고 했던 양반이 이 양반이었죠? 그래서 계획을 해보자. PPBS와 연관이 있는 분이 되겠죠? 3번에 거리 청소, 노면 보수와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한다. 자, 활동 단위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일 해보시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배분해 보자 이 말이죠. 야, 길거리가 1km네. 100m당 100만 원이 들어. 그럼 1km는 얼마가 든다? 1000만 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뭐와 연관이겠어요? 성과 예산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참여를 중요해요. 관리를 위하여까지만 보면 무슨 예산 같아요? 관리 예산 같지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공무원,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무슨 예산? 참여 예산. 그렇죠? 참여 예산과 연관이 있다. 4번도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참여 예산과도 연관이 있고 또 어때요? 요즘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식? 상향식 예산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아껴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되겠어요? 제로 베이스, 그렇죠? 연기준 예산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1번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체크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넘어갑니다. 자, 예산 집행입니다. 1번 예산의 재배정은 자, 배정이 있고 재배정이 있죠? 자, 기재부의 오빠가 기재부 장관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환경부에게 돈을 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배정이라고 부르고요. 환경부 장관님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실국으로 쪼개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재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는 것이다. 재배정 맞지요? 2번 전용을 위해서 자, 우리가 보면 이용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전용이 있다 그랬지요? 자, 이용은 뭐예요? 덩어리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 덩어리가 큰 장, 관, 항과 같은 덩어리가 큰 것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건 이용. 짤짤한 항목, 세항이라던가 세세항 또는 목과 같이 짤짤한 것은 어때요? 행정부 내에서 알아서 바꿀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2번은 전용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용을 위해서 그렇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짤짤한 돈까지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개 바빠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세 번째, 예비비는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얘기겠죠? 예비비로 올려준다고 한다면 어때요? 좋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사고 2월. 자, 2월에 보면 무슨 2월과 무슨 2월? 명시 2월이 있고 사고 2월이 있죠. 그렇죠? 명시 2월은 뭐예요? 아예 대놓고 우리 2월 할게요 하는 거죠. 그렇죠? 사고 2월은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사고를 겪어가지고 도로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발견되었어요? 도로 중간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럼 도로를 깔아요? 못 깔아요? 못 깔지. 올 수 없대지요? 그럼 이렇게 예상될 수 없는 일로 벌어진 2월은 사고 2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고 2월은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거. 정답이 되겠죠? 그럼 명시 2월은 어때요? 제2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2월은 제2월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차 2월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2달 뒤에 이제 지방직에서 국가직도 물론 잘 보셔가지고 합격선에 있겠지만 지방직도 꼭 합격하셔가지고 서울직도 꼭 합격하셔가지고 골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